자, 국민의힘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당무감사위원회가 원외 당협위원장 37명에 대해서 교체를 권고했거든요. 경고만 내리고 교체 결정은 지방선거 이후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당무감사 결과 점수 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공지하고 지방선거에 기여할 것을 주문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친한계 찍어내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 이제 다 평가 거쳐서 이게 나온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뭐 뒤숭숭하죠. 사실 그 당무감사가 예정돼 있다고 할 때부터 이게 결국에는 지금 당권파들이 본인들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있었고 오늘 오전 최초 보도할 때만 하더라도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 교체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데 최고위원회 결과 뭐 장동혁 대표가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고만 한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에는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사실 이 6월 3일 지방선거 12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그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일정 부분 공천 심사 과정이라든가 여기에 영향을 갖고 있는 당협위원장들 교체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정치 행보죠. 그래서 당연히 저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과연 이번에 그러면 조선일보 최초 보도처럼 당협위원장을 다 교체한다고 했었을 때 그 후폭풍을 당권파들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까지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봐야겠죠. 제가 볼 땐 장동혁 대표가 지금 본인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장동혁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제3의 세력 그러니까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들이 이걸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약간 뭐 우려 또는 걱정이 좀 돼요. 왜 그러냐면 실제 지금 당무감사위원회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 전에 임명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실무적인 거는 당직자들이 그 당무 뭐 무슨 부서가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했을 테지만 실제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여러 가지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한동훈 대표 쫓아내는 아주 혁혁한 공을 올리신 분들이고 그 기조에 서 있는 당무감사위원회라면 이것이 객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보여지는 면들도 본인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게 윤어게인 세력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두환 사진 걸자 이승만 사진 걸자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미 본인이 독약을 이제 삼켜버렸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도 본인 스스로가 힘을 과연 쓸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이거를 이 지방선거 이후로 이제 미룬 건데 이후로 미뤘을 때는 어쨌든 이것이 이제 활활 타오를 이 상황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게 된 것인데 그 이후까지도 윤어게인 세력들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선거가 지는 결과로 나온다. 그럼 장동혁만 싹 갈아치울 겁니다.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와서 계속해서 윤어게인의 흐름을 이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땐 친한계 쪽은 이미 한동훈 대표가 지금 밖으로 쫓겨나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좀 대처 방안을 좀 철두철미하게 잘 마련하지 않으면 통째로 그냥 다 날아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당사에 네. 이승만 사진은 걸려 있습니다. 거기 지금 당사에 걸려 있는 사진이 어지러지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아니, 사진이 걸려 있다고 전 하네요. 대통령에 대한 사진이 걸려 있는 건 전 뭐 찬성하는데요. 왜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역사적 평가를 할 때 공과 과라는 게 다 있는 거잖아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 비단 예를 들어서 마오쩌둥 주석에 대해서 평가할 때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공이 7이고 과가 3이니까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부정적 평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승만 전 대통령이 건국 과정 또 6.25를 극복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어쨌든 자유민주 체제의 초석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긍정평가할 부분이 있죠. 저는 이거는 길게 토론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생각이 다른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평가할 지점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국민의힘이 전략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국민의 호감도가 높은 사람을 일단 앞세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는 우리도 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도 있는 정치인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이제 높으니까 박정희 같은 사람을 좀 앞세워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따라가자라고 국민의힘이 하면 조금 공감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 인기가 하나도 없고 국민의 호감도도 하나도 없는 이승만 이런 사람들을 앞세우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거를 했다가 지금 완전히 망한 케이스인데 100년 전 전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볼 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볼 때 순서를 좀 바꾸고 그 뒤에 공감대를 좀 만든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아마 4대 독립기관 단체장들 다 이렇게 친일 관련 사관들을 가진 분들을 임명하고 이러면서 이승만 앞세우려고 하다가 결국엔 다 이 정권이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략을 잘 짰으면 좋겠다. 길게 보고. 근데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뭐 100년 전쟁 이런 것들은 좌파들의 굉장히 프로파간다예요. 물론 지금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 평가를 지금 현세에 있는 사람에게 해라. 뭐 해본다면 긍부정 평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갤럽이 했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그 평가는 각자의 이제 몫이 좀 다른 것 같고 뭐, 또 어쨌든 이승만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본인이 내려온 사람이잖아요. 내려온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공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갈릴 것 같은데 좀 다시 돌아오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사실 한동훈 전 대표 징계할 때 들이받는 소 돌로 쳐 죽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 당무감사위원회 당무감사 결과가 올라왔을 때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뭔가 특정 계파, 친한계로 대표되는 특정 계파를 뭔가 찍어내려는 그런 의도 큰 그림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일단은 지방선거 전에, 지방선거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전에 가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무리하니까 장동혁 대표 발언도 보면 약간 잘해라. 이제 들이받지 말고 네. 잘해라 지선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좀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좀 센 것 같고 아니 그게 정치예요.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완벽하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을 때 그때 제압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37명에 대해서 모두 교체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정치적 후폭풍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한 거고 후에 얘기하겠지만 뭐 배현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이런 것들도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제소는 누구나 그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이런 이유로 좀 그 당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라고 제소할 수 있는 거지만 윤리위에서 그 사람이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정치적 판단을 장동혁 대표가 나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배 의원이 이제 한 전 대표를 제명하는 당 결정과 반대되는 입장을 국민의힘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여론을 조작했다. 지방선거에서 서울광역기초의원 공천권 쥐고 있는 배 의원의 이런 행동으로 예비 후보들이 반대 성명의 이름을 올리는데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의 제소 신청서가 이제 접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 배경에도 결국은 같은 큰 그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이 상식적이고 지금 공당으로서 국민의 눈치를 보는 그런 정당이라면 지금 방금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의적으로 규정을 적용하고 정치적 상대파에 대한 말살 이거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건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뭐 제명 결정까지는 아니겠으나 적어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만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금 보수 정당에서 대화 타협 이런 게 내부에서조차 사라졌어요. 이게 계파 전쟁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반헌법 대 헌법의 전쟁이라고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에 기한 어떤 행동들을 하고 말을 하고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무한정의 자유, 막 원로 정치인들 국민의힘의 원로 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막말을 해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요. 그냥 오로지 절대자 장동혁, 절대자 윤석열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면 그거는 또 완전히 이상하다고 완전 평가를 해버리고 이 제명 조치나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잣대 자체가 표현의 자유가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 실권을 잡은 자에게만 허용되는 거냐라고 할 때 보수의 가치 자체가 완전히 침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지금 언급하신 국민의힘 내의 표현의 자유,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 이게 제한되고 있다라는 부분 뭐 이런 그 비판 여론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 스스로 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리위원회가 그동안 내린 결정에 대해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이거 비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내에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있다고 보고요.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민주당도 당내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는데 어렵사리 봉합하고 있는 거고 저는
국민의힘은 지금이 절정이지만 민주당은 앞으로 그 절정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문제가 민주당에서도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재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날이 기점이 될 것이다. 장 대표의 거취와 관련돼서 기점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내놓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전에 홍익표 청와대 정부수석 만나서 이제 단독회담 얘기했거든요. 요거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런 큰 아젠다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저와 대통령께서 한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를 갖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마주 앉은 영수회담은 아니더라도 각 당의 대표와 또 대통령께서 한 자리에서 여러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사정들이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께서 한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님과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제언을 주신다면 관련된 내용을 잘 정부 측에 전달하고 대통령께도 말씀드려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또 함께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저희들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초청해서 만나는 자리에는 안 가고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러 가고 이러고 이제 단식하느라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오라고 할 때는 안 오다가 이제는 단독회담을 하자고 가냐 이런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 그거 자체를 이제 그때는 여러 사정이 있었는데 하면서 그래도 단독회담을 재차 요구하는 그런 발언을 한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대통령께서는 대화의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년 연례 때도 같이 밥 먹자고 이제 초대를 다 하신 거고, 근데 그때 본인이 단식한다고 이제 안 왔던 것이고, 홍익표 이제 수석과는 실제로 이제 수석이 되신 다음에 여당에 이제 인사를 하러 왔었죠. 근데 그때 왜 자기가 단식하고 있는데 왜 안 왔냐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다음 날 가려고 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가려고 했었는데 일정 조율을 서로 했고 12시 넘어가지고 1시인가 1시 반 정도에 들르기로 했었는데 본인들이 미뤄달라고 해서 4시 반으로. 그래놓고 갑자기 2시인가 2시 반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박근혜 씨가 11시 와가지고 반에, 11시, 네, 11시, 느닷없이 네. 와가지고 그냥 단식을 중단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나서 안 왔다고 계속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비판을 여전히 하고 있고 그 내막을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관계는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런 식의 이제 정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는 지금 본인이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단일된 어떤 의견을 과연 본인이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4분 오열되어 있고 심지어 본인의 우군이었던 전한길 씨조차 지금 윤석열이냐 한동훈이냐 선택하라. 나에게 답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 지금 답을 안 하면 지금 극우파 아스팔트 세력조차도 장동혁을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 사면 초과에 빠진 상태인데 이거를 이 대통령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쪽 얘기를 할 겁니까? 저쪽 얘기를 할 겁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일단 이 봉합을 좀 하는 게 필요하고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제가 뭐 강요를 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헌법 테두리 내에서의 어떤 입장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대통령께도 좀 대승적으로 민생에 관련된 그런 주제들을 던져야 뭔가 대통령도 그래 만나보자 하는 건데 본인들이 뭔가 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만을 이제 내세우고 있잖아요. 좀 그 전략 자체가 뭔가 민주당의 뼈를 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살이라도 쳐보려고 자신들의 뼈를 다 내주고 뼈 다 부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민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세우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그러면 대통령도 당연히 만나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준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치적인 이 언사밖에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대화하겠다는 의지만 있지 실천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의지만 있으면 뭐합니까? 아, 저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라는 의지는 매일매일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부하는 행동은 다른 거거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영수회담 하자. 그랬고 그게 한 700일 만에 성사가 됐던가요? 그래서 용산에 가서 얘기할 때 여의도에서 여기 오는데 20분밖에 안 걸렸는데 뭐 실제 만나는데 700일 넘게 걸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에 했었던 그런 절박한 마음 그거를 이해한다면 장동혁 대표와 충분히 그 기회를 단독 영수회담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당내 분열 문제 때문에 만날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요구하겠다는 게 뭡니까? 3대 특검이잖아요. 공천원금 특검, 통일교 특검, 또 항소포기 특검. 이거는 당내에 뭐 친한계든 당권파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전한길 씨든 다 세계는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정말 진솔하게 얘기를 하겠다는데 오늘 홍표 정무수석이 가서 의견 잘 전달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는 의지뿐만 아니라 실천,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 사실 이 소식을 듣고 약간 세계관의 붕괴가 오는 것 같았는데 가세연과 운영자 김세희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달성군 사저를 가압류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자택 매입 때 빌린 25억 가운데 10억을 갚지 못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사저 가압류를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매우 안타깝게 보죠.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물론 탄핵이 되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재산이 전 대통령이 퇴임 당시 한 60억 정도 재산 신고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그게 추징이 돼 갖고 돈이 하나도 없게 된 거죠. 그런 곤궁한 처지 때문에 사저를 매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사정을 고려해서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25억을 이제 차입을 해준 건데 왜 그러면 한 5, 6년 지나서 이 문제가 발생했는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양측이 조금 소통 노력이 좀 부족했었던 건 아닌가? 왜냐하면 그 김세희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억을 빌려줬고 15억 정도는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돌려 못 받았다. 그러면 10억과 관련해서 이렇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전까지 내용 증명 보냈다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야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사 정도만 밝혔어도 김세희 대표가 이렇게 가압류 신청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서로 좀 소통이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상당히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김세희 씨는 지금 거의 망한 상태이고 법률적으로도 아마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태에 있을 겁니다. 본인이 가짜뉴스 퍼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유명인들이 다 그 대상으로 동원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의 신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이 나서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냥 참교육을 지금 시키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활용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잖아요. 그래놓고 그런데 다 활용을 해놓고 지금 또 이건 이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제가 정말 막장극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소식 잠깐 얘기하면 정청래 대표가 당원 여론조사 이제 합당 찬반 묻는 전당원 여론조사 진행하자고 제안을 했고 또 원내 의견 수렴하겠다고 이제 더민초 중진 재선 의원들과 줄줄이 만나는데 박홍근 의원이 오늘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정 대표가 합당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에 강행한다면 의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약간 강한 메시지를 냈거든요. 당에서는 어떤가요?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 통합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근데 이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반대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여론조사를 만약에 이제 강행하게 되면 6대 4가 되든 5대 4, 5대 5가 됐든 여러 측면에서의 이 수치가 나올 텐데 어찌됐건 반대수가 적다 하더라도
그 분열된 세력이 하나 생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분란의 소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다음에 당대표를 하시든 또 다른 제3자가 당대표를 하시든 집권 여당으로서의 안정감을 보여주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서로를 지금 핥히고 있는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의 관리에 실패하게 되면 총체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뒷받침마저도 실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강행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소통하려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도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이 3월 중순까지 무조건 통합을 전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소통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면 그건 이미 결과를 다 정해놓은 거잖아요. 답정너. 그렇죠. 그러면 민주주의, 민주정당 그다음에 뭐 1인 1표제 해가면서 당원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데 대표가 일정을 딱 다 정해놓고 나머지들은 그냥 다 따라와. 뭐 이견이 있으면 지금 얘기해. 라고 하는데 반영은 안 되는 구조로 되면 이게 이제 말과 행동이 또 달라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대통령 국정을 제1의 어떤 목표로 삼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이 과정보다는 추후에 좀 더 넓은 판을 좀 열어놓고 실제로 화학적 결합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사실 그냥 쇄빙선의 역할이 그냥 필요하다 보거든요. 그리고 그 역할을 통해서 오히려 이 연합 정치를 통해서 대통령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점이 훨씬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굳이 이제 통합을 해야 되는가 한다면 총선 앞두거나 대선 앞두고 1대1 구도가 돼서 우리가 진짜 똘똘 뭉쳐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보는데 지금은 과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박홍근 의원의 말을 조금 이게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댓글로 전당원 투표 희망한다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렇죠. 그런 근데 부분에서. 결과를 또 이렇게 정해놓고 할 수도 있고 만약에 6대4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남의 당원들은 지금 찬성 많이 하는 걸로 나와요. 수도권 당원들이나 영남 당원들은 또 그렇진 않아요. 여론에서. 그래서 이게 진짜 지방선거에 도움되는 거야? 우리가 합쳤을 때 시너지가 나는 거야? 오히려 분열적 요소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닌 거야? 이런 여러 가지 물음들이 이게 녹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 집에 살 때 누군가가 한 두세 명이 이사 온다고 하면 치약을 위에서 짜는지 아래에서 짜는지 서로 뭐 이불을 덮고 자는지 아니면 바닥에서 자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맞춰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그냥 그냥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냥 딱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물며 수십만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이라면 오히려 훨씬 더 좀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두고 청와대는 이것에 본인들의 의견이 개입되면 당무 개입이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금 참전하고 있는 겁니다. 한준호 의원이 지난 일요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이 합당 논의 중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서 더민초 의원 지난번에 40명 모여갖고 합당 관련해서 중단하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이 합당과 관련해서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절차와 관련해서 뭐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하는 것만큼 민주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 제안한 후에 토론해 보자. 당내 토론해 보자. 그다음에 결론 내는 데 있어서 당원 중권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당원들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당원들이 부결하면 안 하는 거고 찬성하면 하는 거지. 이 과정에서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해칠 수 있는 게 있나요? 전 이걸 갖고 자꾸만 뭐 민주적 절차가 문제다, 시기가 문제다, 뭐 누군가의 당대표 연임용이다, 숙주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본인들이 지금 이 합당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봐요. 이현주 의원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현주 의원이 왜 국민의힘에 왔었습니까? 친문 비판하다가 쫓겨나듯이 국민의힘에 왔었던 거 아니에요. 조국혁신당 12명 의원들이 다 어떤 의원들이에요? 다 친문 의원들이에요. 그분들 들어오면 이현주 의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당장 신장식 의원이 오늘 굉장히 이현주 의원 숙주정당 본인이 당적 옮긴 것만 6, 7번 되더라 이렇게 비판했는데 나중에 이현주 의원 지역구에 신장식 의원이 가갖고 내가 거기 출마하겠다. 이현주 의원 잡겠다라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권력이라는 게 공백 상태를 허용하지 않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간 이후에 민주당에는 약간의 권력 공백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분들이 뛰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들의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면서 합당을 찬성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고 이렇게 봐야죠.